2026년 일본에 닥칠 큰 자연재해와 한일 연합국 추진과 실패의 이유, 그리고 한반도 통일 과정까지 예언한 일본의 덕망 높은 스님. 이것은 일본 고야산 진원종에서 50년을 수행한 엔쇼 스님이 남긴 예언이다. 그의 말에 따르면 이 모든 일은 2026년 여름 일본을 강타할 대지진에서 시작된다고 한다. 엔쇼 스님은 올해 75세로 25세에 고야산에 입산한 이후 반세기 동안 밀교 수행에 몰두해온 인물이다. 고야산은 일본 밀교의 성지로 진원종을 창시한 구카이 스님이 입적한 곳이기도 하다. 엔쇼 스님은 이곳에서 평생을 보내며 깊은 명상과 수행을 이어왔고 그 과정에서 미래를 보는 능력을 얻었다고 전해진다. 그가 최근 발표한 2026년과 2030년에 관한 예언은 일본 불교계 일각에서 조용히 그러나 진지하게 회자되고 있다. 예언의 첫 번째 내용은 2026년 여름에 일어날 일본의 대지진이다. 2026년 여름 땅이 크게 흔들린다. 많은 사람들이 걱정했던 만큼 엄청난 인명피해가 나지는 않는다. 건물도 생각보다 많이 무너지지 않는다. 하지만 사람들의 마음이 무너진다. 엔쇼 스님의 말은 이렇게 시작된다. 물리적 피해보다 심리적 충격이 더 크다는 것이다. 지진 자체의 피해는 예상보다 적지만 그 이후에 계속되는 여진과 불안감이 일본 사회 전체를 뒤흔든다는 설명이다. 여진이 멈추지 않는다. 한 달, 두 달, 석 달, 땅이 언제 또 흔들릴지 모른다는 공포가 사람들을 짓눌린다. 외국 사람들은 일본 여행을 꺼인다. 투자도 줄어든다. 일본 사람들 스스로도 이 땅을 떠날 궁리를 한다. 나라가 조용히 기울기 시작한다. 엔쇼 스님은 2026년 지진이 단순한 자연재해로 끝나지 않고 일본의 국운 자체를 흔드는 전환점이 된다고 강조한다. 관광업이 타격을 받고 해외 자본이 빠져나가며 심지어 일본 국민들조차 안전한 나라로 이주를 고려하기 시작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어디로 가려 할까? 엔쇼 스님의 예언에 따르면 많은 일본인들이 한국을 주목하게 된다. 지진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안전한 지역이고 한국과 문화적으로 비슷하며 경제 수준도 선진국 대열에 들어서 있기 때문이다. 지리적으로도 가깝고 언어와 문화의 장벽도 다른 나라들에 비해 낮다는 것이다. 사람들이 바다 건너를 본다. 가까운 곳에 안전한 땅이 있다. 문화도 비슷하고 살기도 좋다. 그곳으로 가고 싶어 한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일본 내부에서는 전례 없는 논의가 시작된다. 한국과의 연합국 추진이다. 일본 정치권 일각에서 지진의 위험에서 벗어나면서도 국가의 정체성과 경제력을 유지할 방법으로 한국과의 긴밀한 연합 혹은 통합을 검토하자는 목소리가 나온다는 것이다. 물론 한국 내부에서도 이러한 움직임에 반응하는 세력이 생긴다. 저출산과 인구 감소로 고민하던 한국으로서는 일본과의 연합이 인구 문제를 해결하고 경제 규모를 키울 수 있는 기회로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두 나라가 하나가 되자는 말이 나온다. 일본 쪽에서 먼저 말을 꺼낸다. 한국에서도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이 생긴다. 하지만 쉽지 않다. 오래된 상처가 있다. 역사의 골이 깊다. 엔쇼 스님의 예언은 이 논의가 순탄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한다. 과거 식민지 시절의 아픔, 영토 문제, 역사 교과서 문제 등 양국 간에 쌓여온 갈등이 쉽게 해소되지 않기 때문이다. 연합국 논의는 시작되지만 양국 국민들의 감정적 반발과 정치적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히면서 진전이 더디다.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변수가 등장한다. 그 변수는 바로 한반도 북쪽에서 나온다. 한국과 일본이 연합국을 논의하는 모습을 지켜보던 북쪽 정권이 강한 위기감을 느끼기 시작한다는 것이 엔쇼 스님의 두 번째 예언이다. 본격적인 예언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엔쇼 스님이 어떻게 이러한 예언 능력을 갖게 되었는지 잠깐 알아볼 필요가 있다. 엔쇼 스님은 1950년 오사카 근교의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났다. 어린 시절부터 남다른 면이 있었다고 전해진다. 8세 때 처음으로 신비한 경험을 했다. 잠에서 깨어났을 때 방안 전체가 황금빛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 빛 속에서 누군가가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느낌을 받았다고 한다. 당시에는 꿈인지 생시인지 구분이 가지 않았지만 그 경험 이후로 종종 비슷한 일들이 일어났다.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일어나지 않은 일을 미리 아는 경우가 있었다. 25세가 되던 해 그는 세속의 삶을 정리하고 고야산으로 들어갔다. 고야산은 해발 900m 고지에 위치한 산악지대로 일본 밀교의 중심지다.
이곳에는 100개가 넘는 사찰이 모여있고 약 1200년 전 국하이 스님이 진원종을 열고 입적한 성지이기도 하다. 엔쇼 스님은 이곳의 한 사찰에서 정식으로 출가하여 수행의 길에 들어섰다. 진원종의 수행은 다른 불교 종파와는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 밀교라고 불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일반에게 공개되지 않는 비밀스러운 가르침과 수행법이 스승에서 제자로 직접 전수된다. 엔쇼 스님이 받은 첫 번째 중요한 의식은 관정이었다. 관정이란 스승이 제자의 머리에 물을 붓는 의식으로 마치 왕이 왕관을 받아 왕위에 오르듯이 제자가 밀교의 세계로 들어가는 입문식이다. 이 의식을 통해 제자는 스승으로부터 비밀의 가르침을 받을 자격을 얻게 된다. 그 다음 단계는 삼밀수행이다. 삼밀이란 몸과 말과 마음, 이 세 가지를 부처와 하나로 만드는 수행법을 말한다. 첫째, 몸의 비밀인 신밀은 손으로 특정한 모양을 만드는 것인데 이를 수인 또는 인계라고 부른다. 둘째, 말의 비밀인 구밀은 특정한 소리나 문구를 반복해서 외우는 것으로 이를 진원 또는 만트라라고 한다. 셋째, 마음의 비밀인 의밀은 마음속으로 부처의 모습이나 우주의 이치를 깊이 관상하는 것이다. 이 세 가지를 동시에 행할 때 수행자는 부처와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진원종의 핵심 가르침이다. 진원종에서는 또한 즉신성불이라는 독특한 사상을 강조한다. 이는 이 몸 그대로 부처가 된다는 뜻이다. 다른 불교 종파에서는 여러 생을 거쳐 윤회하면서 조금씩 깨달음에 이른다고 보는 경우가 많지만 진원종에서는 올바른 수행을 통해 이번 생에 지금 이 몸으로 부처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다고 가르친다. 엔쇼 스님은 바로 이 즉신성불을 목표로 50년간 수행을 이어왔다. 그의 예언 능력은 특히 아지관이라는 명상법을 수행하면서 얻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지관은 버머, 산스크리트어의 첫 글자인 아를 바라보면서 우주의 근원을 깨닫는 명상법이다. 아라는 글자는 모든 소리의 시작이자 우주의 근원을 상징한다. 진원 중에서 섬기는 최고의 부처인 대일열애가 바로 이 아자로 표현된다. 엔쇼 스님은 매일 새벽 3시에 일어나 2시간 동안 이 아지관 명상을 행했다고 한다. 수행을 시작한 지 40년째 되던 해 그에게 결정적인 경험이 찾아왔다. 명상 중에 갑자기 시간과 공간의 경계가 사라지는 느낌을 받았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동시에 존재하는 것처럼 보였고 자신이 우주 전체와 하나가 된 듯한 합일의 체험을 했다. 불교에서는 이를 삼매 또는 삼매지라고 부른다. 그 순간 엔쇼 스님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을 볼 수 있게 되었다. 시간의 흐름이 선형적이지 않고 모든 시간이 지금 여기에 함께 존재한다는 깨달음을 얻은 것이다. 시간은 강물처럼 흐르지 않는다. 시간은 만다라처럼 펼쳐져 있다. 과거도 미래도 지금 이 순간에 다 들어있다. 깨달은 자는 그것을 본다. 엔쇼 스님이 남긴 말이다. 만다라란 밀교에서 사용하는 그림으로 우주의 구조와 부처들의 세계를 기하학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시간도 이처럼 하나의 완전한 구조로 존재하며 깨달은 의식은 그 전체를 한 번에 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러한 깨달음을 바탕으로 엔쇼 스님의 본 미래의 두 번째 장면은 북쪽의 움직임이었다. 한국과 일본이 연합국 논의를 진행하는 동안 북쪽은 심각한 위기감에 빠진다는 것이다. 북쪽이 두려워한다. 남쪽과 일본이 하나가 되면 힘이 너무 커진다. 자기들은 완전히 고립된다. 통일의 꿈도 영영 사라진다. 엔쇼 스님의 예언에서 북쪽 정권은 이 상황을 실존적 위협으로 받아들인다. 실제로 생각해보면 북쪽의 우려는 근거가 있다. 한국의 경제력과 기술력, 일본의 자본과 산업 기반이 결합하면 동아시아에서 가장 강력한 경제 블록이 탄생하게 된다. 인구만 해도 한국 5천만과 일본 1억 2천만을 합쳐 1억 7천만에 달한다. GDP 규모도 엄청나게 커진다. 이런 강대국이 바로 북쪽 국경 아래에 들어서는 것이다. 북쪽으로서는 군사적, 경제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압박이 된다. 더 큰 문제는 통일의 가능성이 완전히 차단된다는 점이다. 남쪽이 일본과 연합하면 남쪽과 북쪽은 더 이상 같은 민족끼리의 문제가 아니게 된다. 한일연합국과 북쪽이라는 전혀 다른 구도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북쪽이 그동안 명분으로 내세워온 민족의 통일은 의미를 잃게 되고 영구 분단이 고착화된다. 북쪽 지도부가 밤잠을 못 이룬다.
이대로 가면 끝이라는 생각이 든다. 선택의 시간이 왔다는 것을 안다. 앤쇼 스님의 예언에 따르면 바로 이 절박한 상황에서 북쪽은 예상 밖의 결정을 내린다. 먼저 남쪽에 손을 내미는 것이다. 북쪽이 먼저 말을 건다.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자존심을 내려놓는다. 살아남기 위해서다. 이것은 앤쇼 스님의 예언 중에서도 가장 극적인 부분이다. 그동안 북쪽은 항상 강경한 태도를 유지해왔고 대화도 자신들이 원하는 조건에서만 진행해왔다. 그런데 이번에는 다르다. 절박함이 태도를 바꾸게 만든다. 북쪽의 제안은 구체적이다. 우리끼리 먼저 하나가 되자. 일본과 손잡기 전에 우리 민족끼리 통일하자. 이런 내용의 메시지가 여러 경로를 통해 남쪽에 전달된다. 물론 처음에는 남쪽 사회도 반신반의한다. 북쪽의 진정성을 의심하는 목소리가 크다. 하지만 북쪽은 이번에는 달랐다. 실질적인 양보안을 내놓기 시작한다. 군축 논의에 응하고 개방 일정을 제시하며 무엇보다 남쪽 주도의 통일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낸다. 남쪽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린다. 한쪽에서는 일본과의 연합이 더 현실적이고 안전하다고 주장한다. 일본은 이미 검증된 선진국이고 민주주의 체제가 확립되어 있으며 경제적 이익도 분명하다는 것이다. 반면 다른 쪽에서는 같은 민족과의 통일이 역사적 소명이라고 말한다. 북쪽이 먼저 손을 내밀었을 때 거절하면 영원히 기회가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남쪽이 고민한다. 쉽지 않은 선택이다. 하지만 결국 같은 핏줄을 선택한다. 역사의 무게가 작용한다. 앤쇼 스님의 예언에서 결정적인 순간은 2027년 말에서 2028년 초 사이에 온다. 남쪽 정부가 북쪽과의 본격적인 통일 협상에 나서기로 결정하는 것이다. 일본과의 연합국 논의는 자연스럽게 뒤로 밀린다. 물론 일본 측은 실망하지만 남쪽의 결정을 막을 방법은 없다. 국제사회도 한반도 통일이라는 역사적 과제 앞에서는 지지하는 분위기로 기운다. 협상은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된다. 2028년부터 2030년까지 3년이 채 안 되는 시간에 모든 것이 결정된다. 협상 테이블에 앉은 사람들이 놀란다. 생각보다 쉽게 합의가 이루어진다. 북쪽이 실질적인 양보를 계속하기 때문이다. 체제 통합, 군대 재편, 경제 시스템 통합 등 복잡한 문제들이 하나씩 해결된다. 가장 큰 원칙은 남쪽 주도, 즉 남쪽의 민주주의 체제와 시장경제 체제를 기본 틀로 한다는 것이다. 물론 과정이 완전히 순탄한 것은 아니다. 남쪽 내부에서도 경제적 부담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고 북쪽 주민들을 어떻게 통합할 것인지에 대한 논란도 크다. 북쪽 내부에서도 기득권을 잃게 되는 일부 세력의 반발이 있다. 하지만 큰 흐름은 멈추지 않는다. 물이 흐르듯 진행된다. 막을 수 없다. 때가 된 것이다. 앤쇼 스님은 이것을 업보의 성숙이라고 표현한다. 밀교에서 말하는 업이란 과거의 행위가 쌓여서 만들어지는 결과를 뜻한다. 한반도의 분단이라는 업보가 70년 넘게 쌓이고 무르익어 이제 그것이 해소될 시기가 온 것이라는 해석이다. 2030년 마침내 남과 북이 하나의 나라로 통일된다. 새로운 국가의 이름, 헌법, 정부 구조 등이 선포된다. 통일 한반도의 인구는 약 8천만 명에 달한다. 남쪽의 기술력과 자본, 북쪽의 자원과 노동력이 결합하면서 새로운 시너지가 만들어진다. 앤쇼 스님의 예언은 여기서 더욱 구체적으로 표현한다. 통일 이후 5년 안에 경제 규모가 예상을 뛰어넘는다. 북쪽 지역의 개발이 빠르게 진행된다. 도로가 깔리고 공장이 들어서고 도시가 현대화된다. 일자리가 넘쳐난다. 통일 초기의 혼란과 비용 부담에도 불구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엄청난 경제 성장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북쪽 지역에는 석탄, 철광석, 마그네사이트, 히토류 등 풍부한 지하자원이 매장되어 있다. 그동안 개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이 자원들이 남쪽의 기술과 자본을 만나면서 본격적으로 활용되기 시작한다.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 등 첨단 산업에 필요한 핵심 광물들을 자체적으로 조달할 수 있게 되면서 산업 경쟁력이 크게 높아진다. 또한 북쪽의 젊은 노동력이 남쪽의 심각한 인구 감소 문제를 완화시킨다. 지정학적 위치도 완전히 달라진다. 반도가 더 이상 섬이 아니다. 대륙과 연결된다. 철도가 북쪽을 지나 대륙으로 뻗어나간다. 물류의 중심이 된다. 통일 한반도는
해양 세력과 대륙 세력을 연결하는 교량 역할을 하게 된다. 부산에서 출발한 기차가 평양을 지나 대륙의 여러 도시로 이어지는 철도망이 구축된다. 이는 경제적 이익뿐만 아니라 외교적 영향력도 크게 증대시킨다. 통일 한반도의 총 인구는 약 8천만 명으로 이는 단일 경제권으로는 상당한 규모다. 젊은 인구 비율도 남쪽만 있을 때보다 높아져서 경제 활력이 유지된다. 군사력도 만만치 않다. 남쪽의 첨단 무기 체계와 북쪽의 병력이 통합되면서 동아시아에서 무시할 수 없는 군사 강국이 된다. 주변국들이 긴장한다. 새로운 강자가 나타났다. 함부로 대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일본은 어떻게 되는가? 엔쇼 스님의 예언 중 가장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여기다. 일본이 약해진다. 계속 약해진다. 지진의 공포는 사라지지 않는다. 사람들은 계속 떠난다. 경제도 점점 쪼그라든다. 반면 통일된 반도는 계속 강해진다. 10년, 20년 지나면서 입장이 완전히 바뀐다. 2026년 지진 이후 시작된 일본의 쇠퇴는 멈추지 않고 반대로 통일 한반도는 상승세를 이어간다는 것이다. 엔쇼 스님은 더 나아가 충격적인 예언을 한다. 일본이 통일반도에 의지하게 된다. 경제적으로 종속된다. 옛날에는 반대였는데 이제는 거꾸로다. 일본이 반도의 경제 속국이 된다. 속국이라는 표현은 강한 말이지만 엔쇼 스님은 이것이 실제로 벌어질 현실이라고 강조한다. 일본 기업들이 통일 한반도에 투자하고 일본 제품을 통일 한반도 시장에 의존하며 심지어 일본의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찾아 통일 한반도로 건너가는 모습까지 본다는 것이다. 100년 이상 간다. 이 관계가 오래 지속된다. 역사의 수레바퀴가 돌았다. 엔쇼 스님은 이 변화가 단기적인 현상이 아니라 향후 한 세기 이상 이어질 장기적 흐름이라고 본다. 20세기의 일본이 동아시아의 패권을 쥐었다면 21세기 중반 이후에는 통일 한반도가 그 자리를 차지한다는 예언이다. 이것을 엔쇼 스님은 밀교의 관점에서 해석한다. 업보가 갚아진다. 과거에 준 상처에 대한 대가를 치른다. 우주의 법칙이 작동한다. 인과응보다. 밀교에서 말하는 인과응보란 원인에 따라 반드시 결과가 온다는 법칙이다. 과거 일본이 한반도에 가했던 식민 지배와 수탈, 그 과정에서 만들어진 업이 이제 결과로 돌아온다는 설명이다. 이것은 도덕적 비난이 아니라 우주의 자연스러운 법칙이 작동하는 것으로 본다. 진원종에서는 만다라라는 개념을 통해 우주를 이해한다. 만다라는 원을 그리며 순환하는 우주의 질서를 표현한 그림이다. 모든 것은 생성되고 소멸하며 다시 생성되는 순환을 반복한다. 국가의 흥망성쇠도 마찬가지다. 오르면 반드시 내려온다. 강했던 자가 약해지고 약했던 자가 강해진다. 이것이 만다라의 이치다. 일본도 예외가 아니다. 엔쇼 스님은 일본인이면서도 자국의 쇠퇴를 담담하게 받아들인다. 이것은 불교적 무상의 관점에서 보면 당연한 이치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엔쇼 스님의 예언에는 절망만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것도 지나간다. 100년 후에는 또 달라진다. 만다라는 계속 돈다. 영원한 것은 없다. 강자도 약자도 영원하지 않다. 통일 한반도의 우위도 영원하지 않으며 역사는 계속 변화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긴 안목에서 보면 현재의 흥망성쇠는 큰 흐름 속의 한 과정일 뿐이다. 엔쇼 스님의 예언을 좀 더 디테일하게 종합적으로 얘기하자면 이러하다. 2026년 지진에 대한 세부 정보도 있다. 여름이다. 더운 날이다. 정확한 날짜는 흐릿하다. 하지만 여름 중순쯤이다. 태평양 쪽에서 온다. 땅속 깊은 곳이 움직인다. 그는 진도에 대해서는 7에서 8 사이 아주 강하다고 말한다. 일본 기상청 진도 계급으로는 진도 6강에서 7 정도에 해당하는 강진이다. 피해 지역은 태평양 연안 도시들이 중심이 되지만 구체적인 도시 이름은 밝히지 않는다. 이름을 말하면 사람들이 너무 두려워한다. 그것은 내 뜻이 아니다. 엔쇼 스님이 강조하는 것은 지진 자체보다 그 이후의 상황이다. 첫 번째 흔들림은 끝이 아니다. 그 다음이 더 힘들다. 땅이 계속 흔들린다. 한 달에 몇 번씩, 몇 달 동안. 사람들이 안전하다고 느낄 수 없다. 여진이 장기간 계속되면서 일본 국민들의 심리적 안정이 완전히 무너진다는 것이다. 직장에 출근해도 불안하고 집에 있어도 불안하며 밤에 잠을 자도 언제 다시 흔들릴지 모른다는 공포가 일상이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인들이 한반도를 바라보는 시각이 변한다. 일본인들에게는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우면서도 안전한 선진국이 바로 한반도인 것이다. 엔쇼 스님은 이주를 고려하는 일본인의 숫자에 대해서도 언급한다. 처음에는 몇만 명이 생각한다. 그러다가 몇십만 명으로 늘어난다. 실제로 움직이는 사람도 많다. 정부가 통제하려 해도 막을 수 없다. 2026년 지진 이후 3, 4년 사이에 수십만 명의 일본인이 한반도 이주를 진지하게 검토하고 그중 상당수가 실행에 옮긴다는 것이다. 이것이 일본 정부로 하여금 한반도와의 연합국을 고려하게 만드는 중요한 배경이 된다. 통일협상 과정에 대해서도 엔쇼 스님은 몇 가지 장면을 보았다고 한다. 테이블에 여러 사람이 앉아 있다. 남쪽 사람도 있고 북쪽 사람도 있다. 처음에는 서로를 믿지 못한다. 눈빛이 날카롭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변한다. 진심을 느낀다. 북쪽이 정말로 원하는 것을 남쪽이 알게 된다. 협상 초기에 불신과 긴장이 점차 해소되고 양측 모두 진정성을 가지고 협상에 임하면서 합의가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가장 큰 쟁점은 역시 체제 통합 문제다. 무엇을 남기고 무엇을 버릴 것인가, 이것이 가장 어렵다. 하지만 남쪽의 방식을 따르는 것으로 큰 틀이 정해진다. 북쪽이 받아들인다. 다른 선택지가 없다는 것을 안다. 민주주의 체제, 시장 경제 체제, 법률 시스템 등 기본 골격은 남쪽의 것을 따르되 북쪽 주민들의 적응을 돕기 위한 과도기적 조치들이 함께 마련된다. 엔쇼 스님은 통일 이후 북쪽 지역 개발에 대해서도 본 것이 있다. 공사장이 많다. 곳곳에서 짓는다. 도로, 철도, 아파트, 공장, 빠르다. 10년 안에 완전히 달라진다. 평양이 서울만큼 현대적인 도시가 된다. 남쪽의 건설 기술과 자본이 북쪽 지역 재건에 투입되면서 놀라운 속도로 인프라가 구축되고 도시가 현대화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엔쇼 스님은 왜 이러한 예언을 세상에 공개하는 것일까? 그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미래를 말하는 것은 사람들을 놀라게 하려는 것이 아니다. 준비하게 하려는 것이다. 알면 대비할 수 있다. 두려워하지 말고 준비하라. 예언의 목적은 공포를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다가올 변화에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는 말이다. 일본인들에게는 지진에 대한 대비를 강조한다. 비상식량을 준비하라. 가족과 만날 장소를 정해두라. 무엇보다 마음을 준비하라. 흔들려도 중심을 잃지 마라. 한반도 사람들에게는 다른 메시지를 전한다. 큰 변화가 온다. 통일은 축복이지만 쉽지 않다. 인내심을 가져라. 서로를 이해하려 노력하라. 100년을 내다보라. 엔쇼 스님의 마지막 말은 희망에 관한 것이다. 어둠 뒤에 빛이 온다. 고통 뒤에 치유가 온다. 분열 뒤에 통합이 온다. 이것이 우주의 법칙이다. 반도에서 새로운 빛이 나온다. 그 빛이 주변을 비춘다. 100년이 가는 빛이다. 아름답다. 그가 본 먼 미래는 평화롭고 번영하는 통해 한반도의 모습이었다고 한다. 물론 엔쇼 스님의 예언이 반드시 현실이 된다는 보장은 없다. 미래는 정해진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이기도 하다. 하지만 그의 말에는 50년 수행자의 통찰이 담겨 있다. 지진, 통일, 국제관계의 변화 등 그가 본 미래가 실제로 펼쳐질지 아니면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지는 시간이 증명할 것이다. 중요한 것은 어떤 미래가 오든 우리가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엔쇼 스님의 예언은 그 준비를 위한 하나의 나침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예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조만간 한국에서 한 사람이 나타난다. 그는 왕도 아니고 성자도 아니지만 수억의 사람들이 그를 따르게 된다. 세상이 그를 구세주라 부르기 시작한다. 그가 하는 말에는 힘이 있다. 진실의 힘이다. 사람들은 그에게서 오래전 잊었던 무언가를 발견한다. 새로운 길이 열린다. 물질도 영성도 아닌 둘을 아우르는 길이다. 동쪽에서 시작된 그 가르침은 온 세상으로 퍼져나간다. 사람들은 그를 스승이라 부르고 지도자라 부르고 마침내 구원자라 부른다. 이 놀라운 예언을 남긴 사람은 누구일까요? 중국 윈난성, 그곳에서 40년간 수행해온 해각 스님이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1963년생인 그는 어린 시절부터 남다른 능력을 보였다고 합니다. 7살 때 처음 예지몽을 꾸었습니다. 마을에 큰 홍수가 날 것이라는 꿈이었는데 사흘 뒤 정말로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10살 때는 처음 보는 노인의 과거를 정확히 말해 주변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그 노인이 젊었을 때 어떤 일을 겪었는지,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지를 마치 보기라도 한 듯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부모는 아이가 귀신 들렸다고 생각했지만 마을의 한 노스님이 이 아이는 특별한 인연을 타고났다며 출가를 권했습니다. 15살에 출가한 해각은 티베트로 건너가 밀교의 수행법을 배웠습니다. 그곳에서 10년을 보낸 뒤 다시 중국으로 돌아와 선종 사찰에서 참선 수행을 이어갔습니다. 밀교와 선종 두 가지 전통을 결합한 독특한 수행 방식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는 세상과 완전히 단절된 채 오직 한 가지 질문에만 매달렸다고 합니다. 세상은 어디로 가는가? 인류의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 해각 스님의 수행 방법은 윗바사나 명상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윗바사나는 팔리어로 있는 그대로를 본다는 뜻입니다. 불교에서 가장 오래되고 근본적인 명상법 중 하나로 붓다 자신이 깨달음을 얻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호흡을 관찰하고 생각을 관찰하고 감정을 관찰하면서 마음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수행입니다. 대부분의 수행자들은 여기서 멈춥니다. 자신의 마음을 깨끗이 하고 번뇌에서 벗어나는 것을 목표로 삼습니다. 하지만 해각 스님은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깊은 산매 상태에 들어가 시간의 흐름 자체를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산매란 고요함이 극에 달한 상태를 말합니다. 마음의 모든 움직임이 멈추고 완전한 고요 속에 머무는 경지입니다. 이 상태에서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구분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불교 경전 중 하나인 능엄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마음이 시간을 만든다. 시간은 실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만들어낸 환영이다. 해각 스님은 이 경지에 도달했고 그래서 과거와 미래를 마치 눈앞에 펼쳐진 그림처럼 볼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의 예언 능력은 이미 여러 차례 증명되었습니다. 2008년 초 그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서쪽 대륙의 큰 나라에서 경제가 무너진다. 9월이 되기 전에 큰 사건이 터진다. 그해 9월, 실제로 대규모 금융위기가 발생했습니다. 2019년 여름에는 더욱 구체적인 예언을 남겼습니다. 2020년 초, 보이지 않는 것이 온 세상을 멈추게 한다. 사람들은 집 안에 갇히게 되고 거리는 텅 비게 된다. 이 일은 겨울에 시작되어 여러 해 동안 이어진다. 그로부터 몇 달 뒤 전 세계가 감염병으로 멈춰섰습니다. 국경이 닫히고 사람들은 집에 갇혔으며 그 영향은 수년간 계속되었습니다. 이런 정확한 예언들 때문에 해각 스님의 말에는 무게가 실립니다. 그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아졌지만 그는 여전히 산속 사찰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2025년 말 그가 새로운 예언을 공개했습니다. 2026년부터 시작되는 세상의 큰 변화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해각 스님이 말하는 2026년의 변화는 정치나 경제의 변동 차원이 아닙니다. 문명 전체가 방향을 바꾼다는 예언입니다. 인류가 수천 년 동안 걸어온 길이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꺾인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인류는 물질 문명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만들고, 더 빠르게 발전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누가 더 부유한가, 누가 더 강한가가 중요했습니다. 개인도 그렇고 나라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2026년부터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흐름이 바뀐다고 합니다. 영성 문명으로의 전환입니다. 여기서 영성이란 단순히 종교를 믿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물질보다 정신을, 소유보다 존재를, 겉모습보다 본질을 중요하게 여기는 시대를 말합니다. 무엇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해지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점이 있습니다. 이런 변화를 이끄는 것이 바로 기술의 발전이라는 것입니다. 인공지능과 자동화 기술이 극도로 발달하면서 사람들이 일하지 않아도 살 수 있는 세상이 오게 됩니다. 로봇이 공장을 돌리고 인공지능이 업무를 처리하고 사람은 노동에서 해방됩니다. 그러면 무엇을 하게 될까요? 처음에는 놀고 쉬면서 즐길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도 오래가지 않습니다. 인간은 의미를 찾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노동에서 해방된 인류는 비로소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왜 사는가? 무엇이 진정한 행복인가?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이런 변화를 불교 용어로 설명하면 훨씬 더 깊은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말법 시대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말법이란 끝말자에 법자를 씁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점점 희미해지고 형식만 남아있는 시대를 뜻합니다. 사람들이 진리보다는 물질에 집착하고
깨달음보다는 욕망을 추구하는 시기입니다. 많은 불교 경전에서는 이 말법 시대가 오래 이어지다가 어느 순간 정법, 즉 올바른 가르침이 다시 회복되는 시기가 온다고 예언합니다. 암흑이 가장 깊을 때 새병이 온다는 것입니다. 해각스님은 2026년이 바로 그 전환점이라고 말합니다. 말법 시대의 끝이자 정법 시대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유식학이라는 불교 철학 체계에서는 알라야식이라는 개념을 설명합니다. 알라야식은 산스크리트어로 저장소 의식이라는 뜻입니다. 개인의 모든 경험과 기억이 저장되는 곳이면서 동시에 인류 전체가 공유하는 깊은 의식의 저장고이기도 합니다. 현대 심리학에서 말하는 집단 무의식과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인류의 알라야식에는 물질에 대한 집착과 욕망이 켜켜이 쌓여왔습니다. 더 갖고 싶다는 욕구, 남보다 앞서고 싶다는 경쟁심, 부족함에 대한 두려움이 깊이 새겨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저장고가 넘쳐 흐르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담을 수 없을 만큼 가득 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정화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개인 한 사람의 깨달음이 아니라 인류 전체의 의식이 한꺼번에 변화하는 대전환의 시기가 온다는 뜻입니다. 해각스님은 이 예언을 직접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물질이 극에 달하면 정신이 깨어나게 되어 있다. 물이 끓으면 수증기가 되듯 물질이 극에 달하면 영성으로 바뀐다. 2026년 이후 급격히 변하는 세상 속에서 사람들은 일하지 않아도 살 수 있게 된다. 기계가 대신 일하고 사람은 생각할 시간을 얻는다. 처음에는 즐겁다. 매일이 휴일 같다. 하지만 6개월이 지나면 무료해지고 1년이 지나면 공허해진다. 그때부터 진짜 질문이 시작된다. 나는 누구인가? 왜 사는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답을 찾기 위해 사람들은 책을 읽고 명상을 하고 철학을 공부한다. 철학과 영성이 폭발적으로 자라난다. 명상센터가 회사보다 많아지고 영적 스승을 찾는 사람이 직업을 찾는 사람보다 많아진다. 서점에는 자기계발서 대신 고전 철학과 종교 경전이 가득 찬다. 대학에서는 경영학보다 철학과 종교학을 배우려는 학생이 늘어난다. 사람들은 깨닫기 시작한다. 행복은 가지는 것이 아니라 되는 것이라고. 성공은 남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것이라고. 이 변화는 아무도 막을 수 없다.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듯 문명도 정해진 방향으로 흐른다. 2026년은 그 흐름이 완전히 방향을 바꾸는 해다. 준비하지 않은 자들은 혼란에 빠지지만 준비된 자들은 날개를 펼친다. 그런데 이 거대한 변화 속에서 모든 나라가 같은 길을 가는 것은 아닙니다. 해각스님의 예언에 따르면 중국은 매우 큰 시련을 겪게 됩니다. 영성 문명으로의 전환이 중국에게는 축복이 아니라 혼란으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준비되지 않은 땅이 급격한 변화를 맞이하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유는 과거에 있습니다. 지난 세기 중반 중국에서는 큰 사회 변혁이 일어났습니다. 그 과정에서 수천 년 이어져 온 영적 전통들이 크게 훼손되었습니다. 오래된 사찰들이 파괴되고 귀중한 경전들이 불태워지고 수행자들이 강제로 환속당했습니다. 전통 문화와 정신세계를 미신이라 부르며 배척했습니다. 물질을 숭배하고 정신을 경시하는 분위기가 사회 전체를 지배했습니다. 그 영향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제 성장과 물질적 풍요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문화가 뿌리 깊게 자리 잡았습니다.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얼마나 성공했느냐가 사람의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세상이 바뀝니다. 물질이 아니라 영성을 추구하는 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영적 뿌리가 잘려나간 땅에서 영성의 꽃을 피우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에게 이는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런 현상을 업보의 법칙으로 설명합니다. 업보란 행동의 결과를 뜻하는 말입니다. 업은 행위를, 보는 결과를 의미합니다.
좋은 행동은 좋은 결과를, 나쁜 행동은 나쁜 결과를 가져온다는 인과응보의 원리입니다. 씨앗을 심으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족에게도, 집단에게도, 나라에게도 적용됩니다. 한 나라, 한 민족이 함께 지은 업은 함께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를 집단 카르마라고 부릅니다. 영적 전통을 파괴하고 오직 물질만을 추구했던 행위의 결과가 이제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화엄경이라는 불교 경전에는 인드라망이라는 아름다운 비유가 나옵니다. 하늘 높은 곳에 거대한 그물이 쳐져 있는데 그물의 매듭마다 영롱한 보석이 달려 있습니다. 하나의 보석을 보면 그 속에 다른 모든 보석이 비치고 그 비친 보석 속에 또 다른 보석들이 비칩니다. 끝없이 이어집니다. 이는 우주의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가 움직이면 전체가 움직이고 한 곳에서 일어난 일이 온 세상에 영향을 미칩니다. 중국에서 일어난 영성의 파괴는 단순히 그 땅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인류 전체의 영적 그물에 상처를 냈습니다. 그 상처가 이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상처는 반드시 아픔을 동반합니다. 해각 스님은 중국의 미래에 대해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중국은 여러 조각으로 나뉘게 된다. 하나였던 것이 다섯이 되고 다섯이 각자의 길을 간다. 영혼을 잃은 땅은 방향을 잃는다. 나침반이 고장난 배와 같다. 지도자들은 길을 찾으려 하지만 나침반이 작동하지 않는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없다. 사람들은 혼란스러워한다. 무엇을 믿어야 할지, 누구를 따라야 할지 모른다. 어제까지 옳다고 했던 것이 오늘은 틀렸다고 한다. 물질로 쌓아 올린 탑이 흔들린다. 경제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의미가 무너진다. 돈을 벌어도 행복하지 않고 성공해도 공허하다. 사람들은 묻기 시작한다. 이게 다인가? 이것을 위해 살아온 것인가? 특히 젊은이들이 먼저 무너진다. 더 이상 일하려 하지 않는다. 경쟁하려 하지 않는다. 무엇 때문에 살아야 하는지 모르기 때문이다. 부모 세대는 이해하지 못한다. 왜 노력하지 않느냐고, 왜 포기하느냐고 묻는다. 하지만 젊은이들은 안다. 그 길이 답이 아니라는 것을. 이 혼란은 오래 이어진다. 새로운 뿌리를 내리기까지는 긴 시간이 필요하다. 한 세대, 어쩌면 두 세대가 지나야 한다. 이 변화가 구체적으로 언제 시작될까요? 해각 스님은 2026년부터 2028년 사이라고 말합니다. 특이한 점은 경제적 붕괴가 먼저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의미의 붕괴가 먼저 옵니다. 사람들이 먼저 삶의 목적을 잃고 방향을 잃고 무기력에 빠집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여전히 경제가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회사는 문을 열고 공장은 가동되고 거래는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속은 텅 비어버립니다. 사람들의 눈에서 빛이 사라집니다. 그 징조는 이미 나타나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 사이에서 퍼지는 무기력, 경쟁을 거부하는 움직임, 의미 없는 일에 대한 거부감이 점점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들이 임계점에 도달하면 사회 전체가 바뀌게 됩니다. 해각 스님은 말합니다. 이것은 벌이 아니라 정화라고. 아프지만 필요한 과정이라고. 오래된 상처가 골맞다가 터지면서 비로소 치유가 시작되는 것이라고. 그런데 한국은 다릅니다. 해각 스님의 예언에 따르면 한국은 이미 준비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영성 문명으로의 전환이 한국에게는 시련이 아니라 기회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한국이라는 땅에는 수천 년 동안 독특한 영적 토양이 형성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무속, 불교, 유교가 함께 공존하면서 만들어낸 특별한 영성의 문화가 있습니다. 무속은 자연과 영혼의 세계를 연결하는 샤머니즘 전통입니다. 하늘과 땅, 산과 강, 조상의 영혼과 소통하는 문화가 오래전부터 뿌리 깊게 자리 잡았습니다. 불교는 자비와 깨달음의 가르침을 전했습니다. 모든 생명을 존중하고 고통받는 이들을 구제하는 보살의 정신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스며들었습니다. 유교는 인간관계의 도리와 도덕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형식에 그치지 않고 진심과 정성을 중시하는 문화로 발전했습니다. 이 세 가지 전통이 서로 싸우지 않고 조화롭게 어우러졌습니다. 한 사람이 절에 가서 기도하고 유교식 제사를 지내고 무당을 찾아가는 것이 이상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영적 개방성과 유연함이 한국 문화의 특징입니다. 게다가 한국 사람들은 오랜 세월 동안 수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전쟁과 침략, 가난과 고통을 견뎌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이라는 독특한 정서가 생겨났습니다. 한은 단순한 원망이 아닙니다. 깊은 슬픔과 그리움, 그리고 그것을 승화시키려는 의지가 담긴 정서입니다. 이것이 실은 매우 깊은 영적 감수성의 표현이라고 해각 스님은 말합니다. 불교의 용어로 설명하면 더욱 명확해집니다. 불교에서는 보살도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보살이란 자신만 깨달음을 얻는 것이 아니라 모든 중생을 함께 구원하려는 존재를 말합니다. 자기만 행복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고통을 함께 나누고 덜어주려는 마음입니다. 이 보살도의 정신이 한국 문화 깊숙이 녹아 있다고 합니다. 정이라는 문화가 그렇습니다. 남의 일을 내 일처럼 여기고 어려운 사람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또한 단군 신화에 나오는 홍익인간 이념도 있습니다.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는 뜻입니다. 한 사람, 한 집단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잘 되는 세상을 추구하는 사상입니다. 이것이 수천 년 동안 한국인의 정신세계를 지배해온 가치관입니다. 불교에서는 미륵신앙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미륵은 미래에 올 부처를 뜻합니다. 언젠가 이 세상에 진정한 구원자가 나타나 모두를 고통에서 건져낼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한국에서는 이 미륵신앙이 특히 강했습니다. 어려울 때마다 사람들은 미륵의 세상, 용화세계가 오기를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이런 기다림과 희망의 에너지가 오랜 세월 축적되어 왔다고 해각 스님은 설명합니다. 해각 스님은 한국의 부상에 대해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작은 나라가 세상의 스승이 된다. 크기로 보면 작지만 영혼으로 보면 거대하다. 준비된 자들이 있었다. 그들은 몰랐지만 오래전부터 연습해왔다. 노래와 춤과 이야기로 세상과 소통하는 법을 배웠다. 슬픔을 아름다움으로 바꾸는 법을 익혔다. 고통을 예술로 승화시키는 법을 터득했다. 2026년 이후 그 씨앗이 꽃을 피운다. 문화가 먼저 간다. 음악, 영화, 드라마, 예술이 온 세상을 사로잡는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재미있어서 본다. 그런데 자꾸 보다 보면 무언가 다르다는 것을 느낀다. 단순한 오락이 아니다. 그 속에 깊은 감정이 있다. 인간에 대한 이해가 있다. 영혼을 울리는 무언가가 있다. 그것이 바로 영성이다. 한국 문화 속에 녹아있는 영적 감수성이다. 문화를 통해 영성이 전파된다. 사람들은 깨닫는다. 진정한 아름다움은 겉모습이 아니라 내면에서 나온다는 것을. 진정한 힘은 물질이 아니라 정신에서 나온다는 것을. 2030년이 되면 한국은 완전히 다른 위치에 서 있다. 더 이상 따라가는 나라가 아니다. 길을 만드는 나라다. 그리고 더욱 놀라운 예언이 있습니다. 2027년 가을 한 사람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해각 스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2027년 가을 한 사람이 나타난다. 그는 권력자가 아니다. 정치인도 아니고 종교 지도자도 아니다. 평범한 사람처럼 보인다. 하지만 그가 하는 말에는 힘이 있다. 진실의 힘이다. 거짓이 없다. 계산이 없다. 오직 진심만 있다. 사람들은 그 진심을 느낀다. 그가 말을 시작하면 사람들은 귀를 기울인다. 처음에는 몇십 명이 듣는다. 그런데 그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한다. 저 사람 말을 들어보라고, 뭔가 다르다고. 몇십 명이 몇백 명이 되고 몇백 명이 몇만 명이 된다. 온라인에서 그의 영상이 퍼진다. 국경을 넘어 퍼진다. 번역되어 퍼진다. 사람들은 그에게서 오래전 잊었던 무언가를 발견한다. 순수함을 발견한다. 진실함을 발견한다. 지혜를 발견한다. 그는 새로운 길을 제시한다. 물질만 추구하는 것도 아니고 물질을 완전히 버리는 것도 아니다. 물질도 영성도 아닌 둘을 아우르는 길이다. 물질을 수단으로 쓰되 목적으로 삼지 말라고 한다. 영성을 추구하되 현실을 외면하지 말라고 한다. 균형을 말한다. 조화를 말한다. 중도를 말한다.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인다. 그렇다. 바로 이것이다.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해각 스님은 구체적인 이름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몇 가지 특징을 알려주었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전륜성왕과 비슷한 존재라고 합니다. 전륜성왕은 무력이 아니라 덕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이상적인 지도자를 뜻합니다. 칼이 아니라 말로, 강제가 아니라 감화로 사람들을 이끕니다. 또한 미륵불의 성격도 있다고 합니다.
미륵은 자비와 포용의 상징입니다. 어떤 사람도 배척하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희망을 줍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종교 지도자가 아니라고 해각 스님은 강조합니다. 특정 종교에 속하지 않습니다. 모든 종교를 존중하지만 어느 것에도 갇히지 않습니다. 그는 새로운 의식을 전파하는 존재입니다. 영성 문명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사고방식, 새로운 삶의 방식을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동쪽에서 시작된 그 가르침은 온 세상으로 퍼져나갑니다. 사람들은 그를 스승이라 부르고 선구자라 부르고 마침내 구세주라 부르게 됩니다. 이것은 과장이 아니라고 해각 스님은 말합니다. 실제로 수억 명의 사람들이 그의 가르침을 따르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해각 스님은 한국의 미래에 대해 더 구체적인 예언을 남겼습니다. 한국의 국운은 500년 이어진다. 2030년이 되면 누구도 부정할 수 없게 된다. 작은 나라가 세상의 중심이 되었다는 것을. 크기가 아니라 영향력으로 중심이 된다. 물리적 힘이 아니라 정신적 힘으로 중심이 된다. 사람들은 한국을 보며 배운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무엇이 진정한 발전인지를 배운다. 한국은 모범이 된다. 물질과 영성의 조화, 전통과 현대의 조화, 개인과 공동체의 조화를 이룬 나라로 기억된다. 이 흐름은 한 세대로 끝나지 않는다. 5세기 동안 이어진다. 그 이유는 뿌리가 깊기 때문이다.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수천 년 동안 준비되어 온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요? 500년 뒤 또 다른 문명이 올까요? 해각 스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음 문명이 언제 올지는 아무도 모른다. 어쩌면 500년보다 더 오래 갈 수도 있다. 어쩌면 더 짧을 수도 있다. 문명의 주기는 정해져 있지 않다. 인류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다. 하지만 한 번 잡은 흐름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 강물이 바다로 흐르는 것을 막을 수 없듯이 문명의 흐름도 정해진 방향이 있다. 한국이 주도하는 영성 문명의 시대가 시작되면 그것을 되돌리기는 어렵다. 준비된 자들의 시대가 왔다. 그들은 오랫동안 기다려왔다. 본인들도 모르게 준비해왔다. 이제 그 준비가 빛을 발할 때가 온 것이다. 해각 스님은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큰 흐름은 이미 시작되었다. 물질 문명에서 영성 문명으로의 전환, 이것은 피할 수 없는 변화다. 한국은 준비되어 있다. 중국은 준비되지 않았다. 그래서 한국은 날아오르고 중국은 혼란에 빠진다. 이것은 누군가의 잘못이 아니다. 역사의 흐름이고 업보의 결과다. 받아들이고 배워야 한다. 불교에는 연기법이라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조건에 따라 생겨나고 조건에 따라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고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조건이 바뀌면 결과도 바뀝니다. 해각 스님의 예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미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큰 방향, 영성 문명으로의 전환이라는 흐름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2026년은 그 원년이 될 것입니다. 한국은 그 변화의 중심에 서게 될 것입니다. 한 사람의 구세주가 나타나 새로운 길을 제시할 것입니다. 이것이 40년간 깊은 산속에서 수행하며 시간의 흐름을 관찰해온 해각 스님이 본 한국의 미래입니다. 우리는 이 예언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맹신할 필요도 없고 무시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세상은 변하고 있고 한국은 그 변화의 한가운데 서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응원의 댓글을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티베트의 영적 능력으로 유명한 꼬마 승려, 2026년 인류의 전례 없는 변화의 시기를 예언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과정에 한국의 이름이 계속 언급됩니다. 그 꼬마 승려의 이름은 텐진 노르부, 히말라야의 작은 사원에서 수행하는 12살 소년이 본 미래의 이야기입니다. 텐진은 특별한 가문에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티베트 고원의 작은 유목 마을에서 평범한 부모 슬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야크를 키우는 목동이었고 어머니는 양털을 짜서 옷을 만드는 평범한 여인이었습니다. 8살이 되던 해 마을을 지나가던 한 나이든 승려가 텐진의 눈빛을 보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 아이는 보통의 시선을 가지지 않았구나. 그렇게 텐진은 라싸 인근의 작은 사원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사원에서의 생활은 단순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예불을 드리고 경전을 읽고 명상을 하고 마당을 쓸고 다시 명상을 하는 일상이 반복되었습니다. 텐지는 다른 어린 승려들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가끔 장난을 치다 스승에게 혼나기도 했고 추운 겨울 아침이면 이불 속에서 나오기 싫어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2024년 겨울, 텐진에게 무언가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날 명상을 하고 있었어. 평소처럼 호흡에 집중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등뼈 아래쪽이 뜨거워지기 시작했거든. 처음엔 아픈 줄 알았어. 근데 아픈 게 아니라 뭔가 살아있는 것처럼 꿈틀거리는 느낌이었어. 텐진이 직접 설명한 그 경험은 고대 요가 전통에서 말하는 쿤달리니 각성과 매우 유사했습니다. 척추 기저부에 잠들어 있던 생명 에너지가 깨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뜨거운 에너지는 며칠에 걸쳐 조금씩 척추를 따라 올라왔습니다. 텐지는 몸의 특정 지점들에서 에너지가 소용돌이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요가 수행자들이 차크라라 부르는 에너지 중심점들이었습니다. 배꼽 아래, 명치, 가슴 한가운데, 목, 그리고 이마 중앙까지 순차적으로 무언가가 열리는 느낌이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변화는 이마 중앙에서 일어났습니다. 여기가 계속 두근거렸어. 텐진이 눈썹 사이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마치 거기에 또 다른 눈이 있는 것처럼 느껴졌거든. 눈을 감고 있어도 뭔가가 보이기 시작했어. 제3의 눈이라 불리는 아즈나 차크라가 깨어난 것입니다. 그때부터 텐지는 평범한 시야로는 볼 수 없는 것들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비전은 명료했습니다. 깊은 명상에 들어간 텐진의 내면 시야에 지구가 떠올랐습니다. 푸른 행성을 감싸고 있는 반짝이는 그물망 같은 것이 보였습니다. 선생님이 나중에 그게 자기장이라고 가르쳐 주셨어. 지구를 보호하는 보이지 않는 막이래. 그런데 그 그물망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오래된 천에 구멍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처럼 곳곳에서 빛이 약해지는 부분들이 보였습니다. 텐진의 스승인 로상 림포체는 처음에는 이것을 단순한 명상 중의 환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소년이 묘사하는 내용이 너무나 구체적이고 일관되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텐진이 본 적도 없는 과학 용어들을 정확하게 사용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자기장에 세기가 약해지고 있어. 북쪽과 남쪽의 자석 방향도 흔들리고 있어. 이것은 9살 소년이 배운 적 없는 지식이었습니다. 2025년 봄이 되자 텐진의 능력은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그는 명상 중에 자신의 의식이 몸을 벗어나는 경험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무서웠어. 내가 천장 쪽에 떠 있고 아래에 내 몸이 앉아 있는 게 보였거든. 이것은 아스트랄 투사라고 알려진 현상으로 의식이 육체를 벗어나 다른 공간을 경험하는 것을 말합니다. 어느 만월의 밤, 텐진은 가장 깊은 체험을 했습니다. 명상에 잠긴 그의 의식은 사원을 벗어나 히말라야 산맥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산 아래 깊은 곳에 숨겨진 무언가를 보았습니다. 거대한 수정 같은 게 산맥 아래 깔려 있었어. 아니, 수정들이 연결되어 있었어. 마치 땅속의 거대한 거미줄처럼. 이것은 일부 영적 탐구자들이 말하는 크리스탈 그리드, 지구 내부에 존재한다는 에너지 격자망과 일치하는 묘사였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텐지는 그 수정 격자를 따라 빛의 강이 흐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빛은 산맥을 따라 흘러갔어. 어떤 건 바다를 건너기도 하고 어떤 건 땅속 깊이 들어갔다 나오기도 했어. 그가 본 것은 레이라인이라 불리는 지구의 에너지선들이었습니다. 고대 문명들이 신성한 장소로 여긴 곳들이 바로 이 에너지선이 교차하는 지점이라는 설이 있습니다. 텐지는 그 빛의 강들이 맥박처럼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숨을 쉬는 것처럼 빨라졌다 느려졌다 했어. 그리고 그 리듬이 내 심장 박동과 똑같았어. 이것은 슈만 공명이라는 과학적 현상과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구와 대기층 사이에서 발생하는 전자기 공명 주파수는 평균 7.83Hz로 사람의 뇌파와 유사한 범위입니다. 그런데 2025년 가을, 텐지는 그 공명 주파수에 변화가 생기고 있다는 것을 감지했습니다. 리듬이 불규칙해지고 있었어. 전에는 일정했는데 점점 빨라지거나 느려지는 순간들이 많아졌어. 그는 이것이 다가올 변화의 전조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지구 자체가 새로운 주파수로 이동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로상 림포체는 텐진의 체험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소년이 보고 느낀 것들은 단순한 상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어떤 날은 명상 중에 본 특정 지역의 지진을 예측했고 실제로 며칠 뒤 그곳에서 작은 지진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나는 예언자가 되고 싶지 않았어. 그냥 무서웠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몰랐거든. 텐진의 솔직한 고백입니다. 하지만 비전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명확해졌습니다. 2025년 12월, 겨울 동지가 지나고 며칠 뒤였습니다. 텐진은 가장 깊은 명상 상태에 들어갔고 그곳에서 앞으로 펼쳐질 연도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마치 책장을 넘기는 것 같았어.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다른 시간이 보였어. 2026년 3월의 비전이 가장 먼저 왔습니다. 지구를 감싸고 있던 자기장의 막이 여러 곳에서 얇아지고 있었습니다. 북쪽 끝하고 남쪽 끝에서 특히 심했어. 그곳에서 우주에서 오는 뭔가가 더 많이 들어오고 있었어. 과학자들은 이것을 태양풍과 우주 방사선이라 부를 것입니다. 자기장이 약해지면 이런 우주의 에너지들이 지구 표면에 더 많이 도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그게 나쁜 것만은 아니었어. 텐진의 설명은 계속됩니다. 그 에너지가 들어오면서 사람들한테도 영향을 주고 있었거든. 어떤 사람들은 머리가 아프거나 어지러워했지만 어떤 사람들은 갑자기 뭔가를 깨닫는 것처럼 보였어. 2026년 여름이 되면 세계 곳곳에서 이런 현상들이 보고될 것이라고 텐진은 말합니다. 동물들이 먼저 반응할 것입니다. 철새들의 이동 경로가 혼란스러워지고 돌고래와 고래들이 평소와 다른 행동을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변화는 인간들에게서 일어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갑자기 다른 사람의 감정을 너무 잘 느끼게 될 거야. 공감 능력이 엄청나게 강해지는 거지. 텐진이 본 2026년 여름의 장면입니다. 처음엔 혼란스러울 거야. 내 감정인지 다른 사람 감정인지 구분이 안 될 테니까. 이것은 인류의 직관력과 감각이 확장되는 과정의 시작입니다. 2026년 가을이 되면 혼란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급격한 변화는 항상 불안을 동반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두려워할 거야. 뭔가 잘못되고 있다고 생각할 거야. 텐진의 목소리에는 안타까움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그건 마치 번데기가 나비가 되기 전에 겪는 고통 같은 거야. 아파 보이지만 사실은 변화하고 있는 거거든. 그리고 2027년 중요한 전환점이 옵니다. 텐진의 비전 속에서 특정 지역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동쪽 바다 옆에 반도 같은 곳이었어. 산이 많고 그 산맥을 따라 강한 빛의 선이 흐르고 있었어. 그가 본 곳은 한국이었습니다. 백두대간을 따라 흐르는 레이라인의 에너지가 유독 강하게 보였다고 합니다. 그 반도는 특별한 위치에 있었어. 텐진이 설명을 이어갑니다. 큰 대륙의 끝이면서 바다의 시작이었거든. 그리고 여러 에너지선들이 거기서 만나고 있었어. 한반도는 지정학적으로도 에너지적으로도 교차점의 위치에 있다는 것이 텐진의 관찰입니다. 오랜 역사를 통해 다양한 문화가 만나고 섞인 곳,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2027년 봄, 그곳에서 특별한 존재가 나타날 것이라고 텐진은 말합니다. 한 사람이 보였어. 나이는 많지 않았어. 30대 중반쯤 특별해 보이지는 않았어. 평범한 옷을 입고 있었고 화려한 것도 없었어. 하지만 그 사람 주변의 에너지는 달랐습니다. 가슴 부분에서 엄청난 빛이 나오고 있었어. 초록빛이랑 분홍빛이 섞인 것 같은 빛이었어. 이것은 심장 차크라, 사랑과 연결의 에너지 중심이 완전히 개방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텐진이 본 그 사람은 말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말보다는 존재 자체로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있었어. 그 사람 곁에 가면 사람들의 가슴이 따뜻해지고 눈물이 나고 뭔가 막혀있던 게 풀리는 느낌을 받았어. 이것은 에너지 전달, 단순히 지식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의식의 주파수 자체를 전환시키는 능력입니다. 처음엔 작은 공간에서 시작할 거야. 텐진의 예언은 구체적입니다. 큰 도시, 근처의 조용한 곳, 많은 사람이 오지는 않을 거야. 하지만 그곳에 온 사람들은 변해서 돌아갈 거야. 2027년 중반이 되면 그 소문이 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단어로 표현하기 어려운 경험, 치유, 깨달음, 평화 같은 것들이 그곳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이야기들이 조용히 번져갈 것입니다. 그 사람의 가르침은 특별했어. 텐진이 계속 설명합니다. 종교도 아니고 철학도 아니었어. 그냥 인간이 원래 가지고 있던 능력을 다시 깨우는 거였어.
사랑하는 방법, 연결되는 방법, 내면의 소리를 듣는 방법 같은 것들입니다. 복잡하지 않았어. 오히려 너무 단순해서 사람들이 놀랄 정도였어. 2027년 말이 되면 그 영향은 반도를 넘어 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 나라에서 사람들이 찾아올 거야. 언어는 달라도 상관없었어. 그 사람의 에너지는 말을 넘어서 전달되었거든. 텐진의 비전 속에서 그 작은 공간은 점점 더 많은 사람들로 채워져 갔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유명해지고 싶어 하지 않았어. 오히려 사람들에게 자기 안으로 들어가라고, 자기 내면의 스승을 찾으라고 말했어. 한국에서 시작된 이 변화의 물결은 2028년이 되면 더욱 뚜렷한 형태를 갖추게 됩니다. 텐진의 비전 속에서 2028년은 집단 각성의 해로 나타났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어. 명상 모임, 치유 모임, 그냥 서로의 이야기를 듣는 모임들이 생겨났어. 이것은 조직화된 움직임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깨닫기 시작했어. 텐진이 설명합니다. 혼자서는 어렵지만 함께하면 더 쉽다는 걸, 여러 사람의 에너지가 모이면 훨씬 강한 파장이 만들어진다는 걸. 2028년 상반기에는 이런 소규모 공동체들이 급속히 증가할 것입니다. 도시의 작은 공간들, 자연 속의 조용한 장소들이 사람들의 만남의 장소가 될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과학계의 반응입니다. 텐진이 본 비전 속에서 2028년 중반 몇몇 과학자들이 슈만 공명 주파수의 변화를 공식적으로 측정하기 시작합니다. 기계들이 이상한 수치를 보여주기 시작할 거야. 7.83에서 점점 높아지는 걸 감지할 거야. 일부 과학자들은 이것을 기기 오류로 치부하겠지만 일부는 진지하게 연구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과학과 영성이 만나기 시작하는 거야. 서로 다른 언어로 같은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될 거야. 2028년 하반기가 되면 교육 분야에서도 변화가 일어납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방식이 바뀌기 시작할 거야. 텐진의 비전입니다. 단순히 지식을 머리에 넣는 게 아니라 아이들의 감각과 직관을 개발하는 교육이 생겨날 거야. 일부 학교들에서는 명상과 호흡, 감정 인식 같은 것들을 정규 과정에 포함시키기 시작할 것입니다. 어른들이 깨달은 거지 시험 점수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걸. 그러나 모든 변화가 순탄하지만은 않습니다. 2029년 초 텐진은 저항의 움직임도 보았습니다. 서쪽의 어떤 큰 나라에서 이런 변화를 막으려는 사람들이 나타날 거야. 급격한 의식 변화는 기존 시스템을 위협하기 때문입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들 중 일부는 두려워할 거야. 사람들이 깨어나면 통제하기 어려워진다는 걸 알거든. 하지만 이 저항은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고 텐진은 말합니다. 물살을 막을 수는 없어. 거대한 강물의 흐름을 손으로 막으려는 것과 같아. 2029년 중반이 되면 저항하던 사람들조차 변화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가족, 친구, 주변 사람들이 변화하는 것을 직접 목격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2029년은 또한 새로운 치유 방식이 확산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병원에서도 달라질 거야. 텐진의 예언입니다. 약이나 수술만이 아니라 에너지 치유, 명상 치유 같은 것들을 함께 사용하기 시작할 거야. 일부 의료진들이 차크라 시스템과 에너지 흐름에 대해 배우기 시작할 것입니다. 처음엔 이상하게 생각하겠지만 효과를 보면서 인정하게 될 거야. 그리고 2030년 진짜 분기점이 옵니다. 2030년은 선택의 해야. 텐진의 목소리가 진지해집니다. 인류가 두 갈래의 길 앞에 서게 될 거야. 한쪽은 계속 의식을 확장하는 길이고 다른 한쪽은 예전 방식으로 돌아가려는 길이야. 이것은 개인적인 선택이면서 동시에 집단적인 선택입니다. 각자가 어느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경험하는 현실이 달라질 거야. 2030년 상반기, 한국의 그 선지자는 더 이상 한 곳에 머물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 곳을 다니기 시작할 거야. 하지만 물리적으로 다니는 것만은 아니야. 텐진이 설명합니다. 그 사람의 의식이 여러 곳에 동시에 존재하는 것처럼 보였어. 에너지만으로도 사람들과 연결될 수 있었거든. 이것은 높은 차원의 의식 상태에서 가능한 현상입니다. 그 사람의 가르침 핵심은 간단했어. 텐진이 그 선지자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첫째는 사랑이었어. 하지만 로맨스 같은 사랑이 아니라 모든 것과 하나됨을 느끼는 사랑이었어. 둘째는 현재였어.
과거나 미래에 사로잡히지 말고 지금 이 순간에 완전히 존재하라는 거였어. 셋째는 내면이었어. 밖에서 답을 찾지 말고 자기 안에서 찾으라는 거였어. 그 선지자 주변에는 점차 도우미들이 모여들 것입니다. 혼자 하려고 하지 않았어. 텐진의 관찰입니다. 여러 사람들이 각자의 재능으로 돕기 시작했어. 어떤 사람은 음악으로, 어떤 사람은 그림으로, 어떤 사람은 글로, 어떤 사람은 그냥 공간을 정리하는 것으로. 이것은 위계적 조직이 아니었습니다. 각자가 자발적으로 자신의 방식으로 기여하는 유기적 공동체였습니다. 2030년 중반 그 가르침의 영향력은 수십만 명에게 미치게 됩니다. 하지만 신도나 추종자 같은 건 없었어. 텐진이 강조합니다. 그 사람은 자기를 따르지 말라고 했어. 대신 각자가 자기 자신의 빛을 발견하라고 했어. 진정한 스승은 제자를 의존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독립하게 만든다는 것을 그 선지자는 알고 있었습니다. 텐진이 본 비전 속에서 그 선지자는 종종 조용히 사라지곤 했습니다. 한동안 아무도 그 사람을 볼 수 없었어. 어디 간 건지 아무도 몰랐어. 하지만 돌아왔을 때 그의 에너지는 더욱 강해져 있었습니다.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했던 거야. 계속 주기만 하면 고갈되니까 다시 채워야 했던 거지. 2030년 하반기가 되면 한국 외에도 다른 지역에서 비슷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한 사람만이 아니었어. 여러 곳에서 씨앗들이 싹 트고 있었어. 텐진의 말입니다. 하지만 그 시작을 연 사람은 동쪽 반도의 그 사람이었어. 다른 사람들은 그 파장을 받아서 각자의 지역에서 같은 일을 하기 시작한 거야. 2031년이 밝아오면서 지구의 자기장은 새로운 안정점을 찾기 시작합니다. 텐진이 본 비전 속에서 그 푸른 그물망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약해졌던 부분들이 다시 채워지고 있었어. 하지만 전과는 달랐어. 더 밝고 더 섬세한 패턴을 가지고 있었어. 이것은 단순히 예전 상태로 돌아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구는 진화한 것입니다. 2031년 봄에는 정말 신기한 일이 일어날 거야. 텐진이 흥분을 감추지 못하며 말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동시에 같은 느낌을 받을 거야. 이것은 집단의식의 동기화 현상입니다. 말로 표현하기 어렵지만 모든 게 연결되어 있다는 걸 온몸으로 느끼는 순간이야. 몇 분, 길게는 몇 시간 동안 지속될 거야. 이 경험은 사람마다 다르게 나타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빛으로 느낄 거야. 어떤 사람은 소리로 들을 거야. 어떤 사람은 그냥 알 거야, 이유 없이. 하지만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순간을 경험한 사람들은 더 이상 예전과 같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사라질 거야. 죽음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 다른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녹아내릴 거야. 2031년 여름 기술 분야에서도 놀라운 발전이 있을 것입니다. 의식으로 작동하는 기계들이 나올 거야. 텐진의 예언입니다. 생각만으로 치유를 돕는 장치들, 사람의 에너지장을 측정하고 균형을 맞춰주는 기술들이 개발될 거야. 이것은 과학이 마침내 인간의 미묘한 에너지 체계를 인정하고 활용하기 시작하는 시점입니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의사소통 분야의 변화입니다. 말 없이도 의사소통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가 시작될 거야. 텐진이 설명합니다. 텔레파시라고 부를 수 있을까? 하지만 SF 영화 같은 게 아니라 감정과 의도를 에너지로 전달하는 거야. 이미 많은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하고 있던 일을 의식적으로 하게 되는 거지. 2031년 가을이 되면 사회 구조에도 근본적인 변화가 시작됩니다. 경쟁보다는 협력이 더 자연스러운 것이 될 거야. 텐진의 비전입니다. 회사들, 학교들, 정부들이 새로운 방식으로 운영되기 시작할 거야. 위에서 아래로 명령하는 게 아니라 원형으로 둘러앉아서 함께 결정하는 방식으로 바뀔 거야. 이것은 권력의 분산이자 책임의 공유입니다. 경제 시스템도 변화를 겪을 것입니다.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더 많은 사람들이 깨달을 거야. 물론 돈은 여전히 필요해. 하지만 돈을 위해 영혼을 파는 사람들이 줄어들 거야. 대신 의미 있는 일, 다른 사람을 돕는 일에 가치를 두는 사람들이 늘어날 거야. 이것은 물질주의에서 의식중심 사회로의 전환입니다. 그리고 2032년 새로운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2032년은 시작이야 끝이 아니라 텐진이 강조합니다. 지난 6년 동안 뿌려진 씨앗들이 이제 뿌리를 내리고 줄기를 뻗기 시작하는 거야. 2032년부터는 이전의 변화가 일상이 되는 시기입니다.
특별한 일이 특별하지 않게 되는 거지. 직관적으로 사는 게 이상한 게 아니라 자연스러운 게 될 거야. 텐지는 2032년에 한국을 다시 보았습니다. 그 반도는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어.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어. 여러 나라들이 한국의 경험을 배우기 위해 찾아올 것입니다. 어떻게 전통과 현대를 조화시켰는지, 어떻게 빠른 변화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았는지 배우고 싶어 할 거야. 하지만 텐지는 경고도 함께 전합니다. 예언은 확정된 미래가 아니야. 그의 목소리가 진지해집니다. 내가 본 건 하나의 가능성이야. 가장 밝은 가능성이지. 하지만 그게 자동으로 일어나는 건 아니야. 사람들의 선택이 만들어가는 거야. 각 개인의 매 순간 선택이 집단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 텐진이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변화는 무섭게 느껴질 수 있어. 특히 처음에는. 하지만 이건 우리가 원래 있어야 할 곳으로 돌아가는 과정이야. 우리는 본래 서로 연결되어 있었거든. 그걸 잊고 살았던 거고 이제 다시 기억하는 거야. 텐지는 구체적인 조언도 제공합니다. 지금부터 준비할 수 있어. 매일 조금씩이라도 명상을 해봐. 5분만이라도 좋아. 자기 호흡을 관찰하고 몸의 감각을 느끼고 생각을 지켜보는 거야. 이것은 의식을 확장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그리고 자연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 흙을 밟고 나무를 만지고 물소리를 들어. 자연은 이미 새로운 주파수로 진동하고 있거든.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해. 텐진의 또 다른 조언입니다. 작은 친절이 큰 파장을 만들어. 미소 하나, 따뜻한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하루를 바꾸고 그게 다시 다른 사람에게 전달돼. 우리는 생각보다 훨씬 더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있어. 너희 각자가 작은 크리스탈이야. 텐진이 아름다운 비유를 사용합니다. 크리스탈은 빛을 받아서 더 큰 빛으로 증폭시키잖아. 사람도 그래. 한 사람이 빛나기 시작하면 주변 사람들도 빛나기 시작해. 그렇게 점점 더 많은 빛이 만들어지는 거야. 이것이 바로 집단 상승의 원리입니다. 로상 림포체는 텐진의 이야기를 들으며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이 아이는 우리 모두에게 희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말입니다. 어둠 속에서도 빛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 변화가 가능하다는 것, 우리가 생각보다 훨씬 강력한 존재라는 것을 말이죠. 텐지는 자신의 역할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냥 전달자야. 내가 본 걸 말하는 것뿐이야. 그의 겸손함은 진심에서 우러나온 것입니다. 진짜 중요한 건 내 예언이 아니야. 너희 각자가 자기 안에서 발견할 진실이 중요한 거야. 나는 그냥 그 방향을 가리키는 손가락일 뿐이야. 2026년부터 2032년까지 7년의 여정입니다. 7이라는 숫자가 의미 있어. 텐진이 마지막으로 덧붙입니다. 7개의 차크라, 일주일의 7일, 무지개의 7색, 완성의 숫자야. 우리는 한 주기를 완성하고 새로운 주기로 들어가는 거야. 이것은 끝이 아닌 시작이며 죽음이 아닌 재탄생입니다. 히말라야의 작은 사원에서 12살 소년이 본 미래는 희망으로 가득합니다. 어려움과 혼란이 있겠지만 그 너머에는 더 밝은 세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세상은 저절로 오지 않습니다. 우리 각자의 선택으로, 작은 행동으로, 매 순간의 의도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텐진의 예언은 단순히 미래를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